반갑습니다. 자칭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지난주 K리그2 24라운드가 막을 내리면서 15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1위 인천과 2위 수원의 승점 차이는 8점, 그리고 그 밑으로 쫓아오는 3위 부천과 수원의 승점 차이는 9점입니다. 전남이 꼴찌 천안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4위로 내려갔고, 서울 이랜드는 부산이 인천에게 패배한 틈을 타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김포와 성남이 맹추격하며 K리그2 플레이오프 과연 어느 팀이 진출할 것인가 매주 흥미로운 리그입니다. 자, 자칭 K리그2 매니저 리영섭이 이번 24라운드를 끝으로 25라운드 주목하는 경기 빠르게 간단하게 프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승점 6점 차리 매치입니다. K리그2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보이는 3위 부천과 4위 전남의 경기가 광양에서 펼쳐지는데요. 올 시즌 인천과 수원이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 그 밑으로는 부천과 전남이 3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5월 부천에서 펼쳐진 양팀의 경기는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현재 부천이 승점 2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점 5점으로 벌리느냐, 아니면 계속 2점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전남이 부천을 제치고 다시 한번 3위를 탈환하느냐,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천과 전남 모두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주 부천은 청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반면 전남은 홈에서 천안에게 3대4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부천은 그동안 실점이 많았는데 이번 청주점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고요.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사니와 갈레고가 빠진 상황에도 몬타뉴의 결승골에 힘입어 승리를 가져가는 그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고, 몬타누가 어느새 9골 넣어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 5경기에서 5골입니다. 아산전에서는 해트트릭도 기록했고요. 많은 활동량으로 상대방 수비에게 정말 압박을 주고 또 부천의 활력에 공격을 불어넣는 몬타뉴, 정말 좋은 공격수고, 다만 확실히 공격에서는 갈레고와 바사니가 없으니까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천이 점유율을 앞서서 공격 축구를 하는데 몬타뉴가 골을 넣습니다만 그 공격에서의 성신, 그리고 이유영,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은 사실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고, 교체로 나선 공민현 이런 선수들도 사실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 대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김규민, 박현빈, 카지, 그리고 티아깅요, 이 네 선수가 이번에는 활약이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이 네 선수 모두 청주에서 청주 볼을 많이 뺏어주면서 그야말로 아주 탄탄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박현빈, 카지가 중원에서 좋은 활동량 보이면서 볼도 따주고 연계해주는 그런 패스 너무 잘 내줬고, 특히 이제 김규민 선수가 왼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 공격에 활로를 또 불어넣거든요. 또 티아깅요 선수 뺄 수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띄워주고 있고, 사실 티아깅요 선수가 이 수비적인 능력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리고 공격적인 능력도 좋긴 하지만 뭔가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주면서 정말 팀의 보탬이 돼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띄워줘가지고 막 경련이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부천이 좀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빠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만큼의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아찔하거든요. 왜냐면 갈레고가 빠지니까 공격에서 조금 아쉽고요. 바사니가 물론 승리를 거뒀지만 바사니가 빠지니까 공격에서 조금 답답한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앙에서 박현빈 혹은 티아깅요 이런 선수들이 빠져준다면, 계속 주전으로 나서는 그런 선수들이 빠져준다면 후보 선수들이 그 자리를 과연 잘 메꿔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그 수비 라인에서 백동규와 정우진, 이 두 선수 역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무실점에 기여했습니다. 사실 수비만 놓고 보자면 부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이 똘똘 뭉쳐가지고 청주의 그 볼도 잘 뺏어주고 잘 거두어주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면서 정말 부천이 이길 만한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전반에는 이 부천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단 하나도 때리지 못하면서 조금 답답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청주의 역습에 약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파울로
골이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그 골 넣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부천 선수들이 그 수비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냥 넉넉히 골을 먹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여전히 부천의 수비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천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거는 이번에도 카드, 그러니까 경고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전반에 이제 박현빈 선수와 카즈 선수 두 선수 모두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좀 싸워줘야 하는 선수들이 초반부터 카드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조금 나설 수밖에 없고, 또 후반에는 이의영 선수가 공격에서 이제 또 카드를 받음으로써 약간 이 카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바사니 선수가 카드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또 카드를 몇 장 받으면 또 경기를 계속 못 나오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리고 박현빈 선수도 중앙에서 아무래도 열심히 싸워주다 보니까 카드를 좀 받고 있는데, 그런 카드 누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경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천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점이고, 자, 어쨌든 부천이 주전 공격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대0 승리를 가져간 건 분명 유의미한 경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다시 3위를 탈환했다는 점에서 선수들의 사기도 올라갔고요, 이 팬들의 사기도 올라갔다는 점, 분명히 전남 원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 전남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천의 공격력이라면 분명히 전남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을 한번 보시면요, 전남이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인데 10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점인데요. 12실점, 수원에게 4골, 성남에게 2골, 아산에게 2골, 천안에게 4골, 최근 4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 먹히고 있고, 특히 이번 천안에게 4골 먹힌 거는 대단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천안이 요즘에 공격력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다득점하는 경기가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꼴등이거든요. 전남이 결국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승강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천안과 같은 팀들에게는 분명히 무실점으로 끝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작년에 김현석 감독이 아산을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 1 팀에게 정말 많은 실점을 하면서 그대로 승강전에서 나가리가 됐단 말이죠. 전남이 이 정도의 수비력이라면 플레이오프를 넘어서더라도 K리그 1 하위권에 있는 팀들에게 분명히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를 제외한다면 뭐 수원FC다, 그리고 뭐 제주 혹은 뭐 안양, 이런 팀들 모두 공격력 하나만큼은 정말 괜찮거든요. 그런 팀들이 전남을 상대했을 때 이런 수비력이라면 글쎄요, 저는 쉽게 골을 분명히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문제냐면 김현석 감독이 부임하고 이후에 5-3-2 전술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공격에서는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수비가 기본적으로 5명이잖아요. 5백, 물론 양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해도 수비가 5명이나 있는데 일단 상대팀에게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너무 많이 내줘요. 너무 쉽게 내줘요. 수원에게 유효슈팅 7개 내줬는데 7개 내줬는데 그 중에 4골 들어갔고요. 성남이 유효슈팅 4개 때렸는데 거기서 2골, 아산 유효슈팅 3개 때렸는데 2골 들어갔고, 천안 유효슈팅 5개 때렸는데 그 중에 4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상대팀이 그만큼 확실한 득점 찬스를 얻었기 때문에 유효슈팅 수에 비해서 득점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전남은 그냥 기회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리그 막바지에 가서는 뭐 실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패배한다면 지금 4위지만 계속해서 순위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점하는 패턴도 한번 보시면, 자, 수원에게 김재현 선수가 첫 골 넣었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전남의 수비수들은 자리를 다 잡고 있었거든요. 페널티 안에 수비수들이 수원의 공격수보다 훨씬 많아요. 일류첸코와 김지현 선수가 중앙에 있었고 그 주변에 전남 선수들이 감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류첸코를 막지 못하고 김지현을 막지 못해서 그대로 실점합니다. 그리고 파울리뇨 골도 보시면 수원의 역습 상황에서 분명히 전남의 수비수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들어오는 파울리뇨 선수를 그냥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여기서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반응 속도가 느렸고 그대로 또 골을 넣었다는 거죠. 또 성남한테도 골 넣힌 거 보시면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부터 전남이 이미 수비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이지를 못 잡아서 올라오는 크로스 그대로 넣었습니다. 또 천안전도 크로스 올라와요. 그대로 넣습니다. 전남이 수비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크로스 상황에서 볼을 많이 내주고 역습 상황에서 선수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골을 내주는 패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특히 수비수들이 많은데
많은데 이 동선이 자꾸 꼬이는 건지 아니면 집중력이 흐려지는 건지 몰라도 계속해서 크로스에 대한 이 수비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이거는 이제 부천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또 후벼팔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천이야말로 정말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멀리 이제 끝으로 이제 돌파하는 사이드로 이제 볼을 찔러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몬타뇨 혹은 이우영 선수, 제공권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이 또 때려 넣을 수가 있고, 또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파고 들어오는 뭐 갈레고, 바사니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공간에 또 자리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 또 찔러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천이 공격 패턴이 꽤나 다양하기 때문에 전남의 지금 수비력이라면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물론 전남 공격 좋습니다. 뭐 발디비아 선수가 이번에 해트트릭도 했고요. 최근에 5경기에서 7골이에요. 4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발디비아 선수인데, 근데 제 뇌피셜 통계상 5월 중순부터 6월 초 3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5경기에서는 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4경기째 골 넣고 있잖아요. 제 뇌피셜 통계에 따르면 부천전을 시작으로 또다시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제 뇌피셜에 따르면. 고로 이번에 발디비아 선수 부천전에서는 조금 활약이 아쉬울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양팀 모두 공격력은 날카로운데 수비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부천은 이제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게 올라가면서 골을 최대한 빨리 넣고 좀 지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 전남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기도 하지만 공격력이 날카로운 팀이나 이런 좀 센 팀들을 상대로는 점유율을 내주고 약간 수비적으로 가다가 기회를 한 방 엿보는 그런 전술을 이제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팀의 경기 전술이 상대적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경기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부천은 최근 원정 3경기에서 2승 1패입니다. 근데 전남은 최근 홈에서 3경기 2무 1패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은 원정 성적이 좋고 전남은 홈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따라서 전남이 8월 5경기에서 4경기가 홈이거든요. 근데 이미 아산하고 비겼고요. 천안한테 졌어요. 그럼 부천한테 어떻게 될까? 통계상, 제 뇌피셜 통계상 질 수밖에 없다는 모습. 그래서 부천이 전남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3위 공고히 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은 2위 수원과 7위 김포의 경기가 김포에서 펼쳐지는데, 사실 이 경기는 프리뷰를 다룰 만큼 빅매치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빅매치 많습니다. 이것 역시 거의 승점 6점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수원이 작년 K리그2로 오면서 김포와 지금까지 4번 붙었거든요. 2024년 4월 빅버드에서 딱 한 번 이기고, 그 뒤로 2경기 김포, 올 시즌 수원에서 딱 이제 붙었는데, 한 번 붙었는데, 그 3경기 모두 수원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모두 비겼어요.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김포를 넘어서야지만 인천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김포 역시 수원에게 질 수 없는 이유, 김포가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올라오더니 지금 10경기째 무패 행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하고 비겼고요. 인천이 비겼고요. 부산에게 이기고 또 부천하고도 비겼어요. 그러니까 최근 승격 경쟁하는 팀들, 전남한테 이겼나? 어쨌든 승격 경쟁하는 팀들을 상대로 김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위 서울 이랜드와 승점 차이가 이제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김포 입장에서도 수원을 이겨야지만 플레이오프권에 이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고, 또 홈에서 최근 5경기 3승 2무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 지는 법을 까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될 것이다. 일단 고정훈 감독의 김포 전술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상대팀 선수의 다리를 노리고 태클 들어가. 아니면 뭐 상대팀 코치한테 뭐 가운데 손가락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경전 펼치거든요. 심리전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김포는 사실 그거 말고 할 말 없습니다. 예, 그냥 그거야. 그게 팀 전술이야. 상대팀 선수들 그냥 패버리기, 다리 부러뜨리기. 그게 전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수원이 이번 김포전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아까도 뭐 못 이겼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지난 안산전에서 일류첸코,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류첸코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공격 활로를 또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이 일류첸코 선수가 서울 이랜드전에서 또 빠지면서 이 수원의 공격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김포가 현재 K리그2에서
팀 실점이 21점으로 인천 다음으로 성남과 함께 제일 낮습니다. 10경기 무패하는 동안 실점이 단 4실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대단히 수비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김포는 거의 공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점유율을 완전히 그냥 상대팀한테 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본인들의 역습 기회는 또 틈틈이 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김포의 공격은 역시 루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9골 넣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19일 안산전 이후로는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 한 방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원 수비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김포에 젊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동력이 분명히 좋아요. 그래서 고정훈 감독은 최대한 움츠리면서 수원의 공격은 공격대로 받아주되, 그리고 또 일류첸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김지현 선수만 제대로 마크해준다면 사이드에서 뭐 파울리뇨나 세라핌이 올라오겠지만 일단 중앙에,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김지현 선수만 막아준다면 확실한 골게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원의 라인을 높게 올리게 하게끔 하다가 공격을 카운터 치는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김포가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역습은 또 괜찮아요. 또 수원의 수비수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스피드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김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김포는 이 수비에서 체프먼이 분명히 좋은 선수인 것 같은데 너무 다혈질이야. 너무 파울이 많고 너무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울 많이 내주거든요. 다만 이게 수원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게, 체프먼이 태클을 해서 행여나 부상을 당한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정말 큰 손실이거든요. 다만 그걸 역이용해서 뭐 김지현 선수 또는 파울리뇨 세라핌이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PK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심리적인 싸움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수원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날카로운 공격력을 구사하고 있고, 다만 이번 김포전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를 뽑는다면 김포의 수비를 수원의 공격수들이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세라핌과 파울리뇨가 어떻게 뚫어낼 것이며 후방에서 이기재의 크로스는 과연 김지현의 머리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하나 수원이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포가 정말 거칠거든요. K리그2에서 거칠게 하는 팀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뽑는 팀은 부천, 청주, 김포. 근데 그 중에 김포가 짱이야. 원래 김포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낌새는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인천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천조차도 김포한테 좀 당했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팀들의 특징이 상대팀이 공격이 너무 좋고 스피드가 너무 좋아버리면 그냥 못 막으니까 파울로 애초에 끊어버려요. 근데 이 김포 같은 경우는 그 파울로 끊는 레벨이 다른 거지. 그냥 태클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리를 향해 들어가니까 그게 조금 좀 빡세다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경기 승패를 떠나서 수원이 인천에게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 이 파울로 이제 혹시나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승패에 상관없이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명 김포는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안 막으면 수원의 그 세라핌, 파울리뇨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텐데 그거를 잘 헤쳐나가서 골까지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하고, 어쨌든 수원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지금 7승 2무 2패거든요. 여기서 2무는 부천과 청주예요. 2패는 인천과 서울 이랜드고, 2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천, 청주 모두 거친 팀이거든요. 게다가 원정에서 비겼다는 거는 그만큼 약간 홈 어드밴티지도 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김포 원정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원정 5경기에서는 5연승입니다. 단 한 번도 비긴 적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다 이겼어요. 5경기에서 14득점, 폭발적인 득점력에 비해서 실점 역시 8골 내주면서 조금 수비에 대한 허점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가 지금 10경기 무패 행진이다 해도 공격력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뛰어난 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원에게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 그냥 수원이 시원하게 참교육 한번 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 인천과 8위 성남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도 정말 6점짜리야. 6점짜리인데 인천이 원정에서 2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남과
그리고 전남입니다. 특히 시즌 초반 성남에게 1패를 당하면서 자칫하면은 정말 거의 고춧가루 뿌리는 느낌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성남이 정말 분위기 좋았을 때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인천도 그때 인천은 아니에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공격력이 조금 무뎌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인천 8월 보시면 서울 이랜드와 0대0 무승부, 그리고 부산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한 곱이 넘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8월의 마지막 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남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인천의 공격력이 좀 무뎌진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무고사의 발끝은 무뎌졌습니다만 제르소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의 발끝은 살아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인천이 최근 5경기에서 10골인데요. 신진호 3골, 무고사 2골, 제르소 2골, 바로 1골, 박승호 1골, 박호민 1골. 이렇게 시즌 초반에는 무고사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 와서는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진호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여름 들어서 지금 무고사 선수가 체력이 조금 빠지면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진호 선수가 대체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득점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거든요. 모든 팀들이 그렇지만 인천의 중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원이야말로 이제 팀의 척추 아니겠습니까? 인천이 이제 이 중원에 대한 고심이 많을 거예요. 윤정환 감독이 계속해서 이제 포지션도 바꿔주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명주와 최승구 이 조합으로 나서고 있고, 이 둘의 조합이 꽤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천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 중원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명주 선수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왜냐면 이 중원에서의 핵심은 사실 이명주 선수가 볼을 받아주고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볼이 돌리면서 사이드로 치고 나가는 바로 제로수에게 한 번에 볼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명주 선수도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고, 또 상대방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빌드업 과정에서 볼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이 계속해서 뭐 전술적인 부분을 수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고는 있습니다만, 초반에 비해서 이 중앙에서 볼이 빠져나가는 그 빌드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무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전도 보면 사실 뭐 박승호 선수의 이른 선제골과 또 신진호 선수의 세게골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부산에게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윤정환 감독이 조금 전술을 바꾼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그냥 경기를 지배하는 듯 했다면, 지금은 상대방에게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들이 볼을 넣고 기세를 잡으면 약간 그냥 내려앉으면서 상대방한테 공을 주고 자신 좀 약간 잠그는 전술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도 좀 줄이고 중원에 대한 압박을 살짝 줄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이 라인을 올려서 급하게 공격을 하다 보면 인천 입장에서는 또 역습에 대한 강한 그런 있거든요. 또 제르 선수가 한 방에 튀어나가면 바로 그냥 볼을 찔러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역습 전술이 이제는 윤정환 감독이 정말 많이 구설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천이 지금 흐름만 보면 전남에게 패배하면서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남과의 경기를 보시면 성남이 행보가 좋아요. 예, 성남도 경기력이 좋습니다만 7월부터 6경기 무패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중 5경기가 부산 0대0 무승부, 서울 이랜드 1대0 승리, 전남 2대2 무승부, 그리고 부천 3대2 승리, 김포 0대0 무승부. 승격 경쟁하는 팀들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거두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그 원동력이 저는 중원이라고 보거든요. 사무엘과 프레이타스.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사무엘 선수가 압박이 정말 좋거든요. 완전 경기 내내 압박을 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후방 라인부터 전방까지 그냥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상대팀 중원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계속 압박을 해주는 선수가 사무엘인데, 이 선수가 인천의 이명주 선수에게 달라붙는다면 글쎄요, 이거 굉장히 인천에게는 까다로울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성남의 수비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현재까지 인천이 팀 실점 15점인데 성남이 2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최근 경기력을 보면 공격력이 날카로운 전남, 부천을 상대로는 실점을 하고 2골 이상 먹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골이 또 후반 늦은 시간에 터졌습니다. 그 뜻은
성남이 압박을 통해서, 초반 압박을 통해서 상대팀의 뭔가 기세를 누르고 선제골을 뽑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국 본인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후반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팀한테 득점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 그 전남과 부천이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후반 갈수록 실점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에게도 분명히 초반에 압박을 하면서 뭐 자신들만의 그런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체력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올 것이고, 인천 역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에 팍 터지는 그 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남 입장에서는 체력 안배가 대단히 중요하고, 인천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남의 또 체력을 빼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후반에 승부수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남의 프레이타스, 이 선수가 K리그 여름에 이적해가지고 K리그2에서 지금 6경기 뛰었거든요. 근데 벌써 경고 3장 받았어요. 또 이제 지난 부천전에서는 베니시오가 PK 2개 내줬고, 김포전에서는 수비수 2명이 또 카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조금 무리하게 수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팀 수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파울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인천이 PK를 많이 얻어내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인천이 상대 깊숙이 들어가고 상대 수비수들은 그것을 막아내기 부담되니까 무리하게 파울로 끊어내면서 PK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남은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르소, 그리고 박승호 선수 역시 순간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이거 파울로 막다가는 바로 PK 내줄 수 있고, 또 무고사가 아무리 뭐 폼이 떨어졌다고 해도 페널티 라인 안에서는 굉장히 매섭거든요. 그래서 성남의 수비수들은 그 점을 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약간 약점일 수밖에 없는 게, 소극적인 수비를 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또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가 아플 것이에요. 어쨌든 성남이 팀 실점이 뭐 낮은 만큼 수비가 좋다고 하지만 공격력은 좀 아쉽거든요. 지금 팀 득점도 21점밖에 되지 않아요. K리그2에서 되게 하위권이고, 24경기를 치르면서 2골 이상 넣은 경기가 5경기밖에 없습니다. 그중 한 경기가 바로 인천전인데요. 그만큼 이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만큼 인천전에서는 또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공격포를 뽑아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전남 부천전에서는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 두 팀은 최근에 수비력이 좋지 않은 팀들이고, 김포전을 보니까 수비가 탄탄한 김포에서의 경기는 공격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인천이 아무리 지금 조금 약간 좀 델브리지가 들어가면서 조금 뭔가 예전보다 허술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수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성남의 공격이 인천의 공격을 뚫어낼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만큼 큰 무리 없이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수원이 김포를 상대하면서 되게 까다로운 원정길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오히려 홈에서 성남을 잡음으로써 또다시 수원과의 승점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겠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자칭 K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이 분석한 프리뷰였고, 이번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를 보시던 결국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 리영섭은 다음에는 직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